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다시 동력이 붙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날이 윗선 어디까지를 겨눌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대선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 전국에 해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계속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사실들 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내용이 나왔던 것 중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 혹은 또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 그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한번 집어던져서 이제 그게 또 이슈가 됐었고, 그 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뭔가 좀 그 당시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또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의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유동규 씨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어떤 상황이고, 핸드폰도 사실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이전 기록, 2014년도, 15년도 이 기록은 없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폰이니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어떤 기록일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한 2시간 전부터 무슨 통화를 했다 한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구명운동을 위해서 통화를 했다거나, 또는 입을 맞추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거나 핵심 관계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 복심 중에 복심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 바로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동규 씨는 최측근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은 최측근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인정한, 그야말로 최측근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성남시와 관련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연루가 되거나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아, 성남시? 시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만 해도 성남시 공무원이 그렇죠.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배임 혐의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성남시는 관련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 혐의다. 혐의가 아니라 배임 피해자다.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시 공무원인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이 사건과 무엇인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사가 확대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는 그 윗선이 누구냐라는 수사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검찰 수사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시겠네요.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검찰이 주저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진상 부실장과 관련해서 사실 정책실장이었다는 직급이 그랬는데요. 성남시 당시에. 그 정책실장이란 건 6급, 이 사람이 별정직 6급이에요. 근데 실장이라는 직급은 보통은 사무관 5급이나 어공이라고, 그러니까 늘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무원을 했던. 4급이나 5급한테 실장이라는 직위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별정직 6급한테 실장이라는 직위를 주어주고, 또 결재란에도 벌써 협조란이라는 이
아, 칸을 만들어줬군요. 불분명한 칸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사인을 하게 결제를 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황문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같은 사장이. 경우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거의 지금 이 성남시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시는 정진상 부실장을 점으로 해서의 점조직이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의혹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결제를 했는지 네. 실질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를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정진상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에요. 네. 부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이 좀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좀 달라서 확인이 좀 필요했다. 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해라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검찰에 충실히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게 글쎄요.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관점도 관점이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이 10월 4일날 구속됐을 때 이 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네. 그 이재명 후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관계가 대통령과 한전 직원의 관계냐. 근데 논란이 좀 됐죠 그때. 네, 논란이 네.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여법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 그럼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어요. 정책실장이 전화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전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식의 맥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한다면 대통령 정치실장이 나서서 한전 직원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데 가서 성실히 임해라라는 성실히 임해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안 가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면 이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단순하게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의 부인과는 달리 네. 막역한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김만배하고 남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가 됐는데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성남시 정책을 열심히 따랐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배임을 진다고 한다면 그럼 최종 결재권자인 그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럼 책임은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이 전 정책실장의 이 지금 통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이야기했느냐 아니면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아주 엄중한 사항을 알고 미리 그럼 기뜸을 해준 거냐 수사 정보를 흘려준 거냐 그거 뭐 입단속을 예, 했느냐. 입단속을 한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소위 말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네. 사실은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의 상황을 조금 상당히 상세하게 전달한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자살하려고 약 먹고 누워 극단적인 있다더라. 선택을. 뭐 그런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가면 그거 누구한테 보고받았냐니까 둘러 들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당시 이때 자신이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보고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이 말이 맞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말이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상임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가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신뢰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대선 예. 후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취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이 되기 바로 직전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봤을 때 단순히 그냥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라라는 식의 전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 때는 아주 중대한 큰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런 심리 상태에서 과연 어떤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 뭐 성실히 수사에 임해라 이 얘기 이상의 것을 대화를 나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는데 뭐 그것은 어쨌든 지금 확인되는 바는 아닌데 그렇죠. 물론 압수수색 당시라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형식 논리 차원에서 국한을 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조사를 할 어떤 법적인 이유를 찾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이제 유동규 측근설에 대해서 측근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감에서 유동규 씨의 어떤 이혼 문제 나 또는 뭐 이제 뭐 자살까지 하려고 네. 약을 먹었다 이런 것까지 알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먼 직원의 그런 은밀한 사생활까지 왜 알고 있었고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의혹이 있어요. 네, 아직 명확하게 되고는 예,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질문의 핵심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수사의 필요성 플러스 이 수사가 가지는 향후 어떤 전개 방향에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맥락을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불구속 어제 영장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하고 네. 지금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그 대유의 네. 관계사인 이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실제 네. 소유자가 누구인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아직까지 그 실제 소유자가 그 두 사람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막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과연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전혀 정말 개입을 안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가 과연 4인방 플러스 뭐 정민용 변호사 선 정도에서만 끝날 것인가, 네. 아니면 그 윗선을 타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 기로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이 그러시는군요.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찰이 만약에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할 것 같은데 네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피의자로 하면 간다든지 이런 전화에 유동규 대해서. 뭐 이제 전 실장의 어떤 그리고 이제 뭐 정진상 실장까지 포함을 해서 네. 뭐 통화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럼 조사를 하는 게 단지 뭐 통화를 어떤 내용을 했냐 이런 걸 넘어서서 향후 그렇죠. 위선까지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좀 중대하게 봐야 될 사건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뭐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지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뭐 화천대유 대주주고 선화동인 4호의 소유주가 남욱 변호사인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저희가 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찰 수사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 검찰이 뭐 하고 있냐 각종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네, 또 그것도 의혹이 의문이 듭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보통은 어떤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죠. 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언론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아니죠. 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언론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 실체적 진실에 일단이 어쨌든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검찰 발로 아무리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 어마한 어떤 네. 금지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중간에 구속을 하면서 구속영장
영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검찰의 어떤 수사 단계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것에 이상으로 어떤 실질적 지시를 근접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근접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렇죠. 수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도리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씨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수천억 원의 뭐 배임 혐의 액수 뭐 잡았는데 자체가, 액수가 예. 있었는데 그것도 651억으로 축소가 됐다. 그런 전체적으로 뭐 액수도 줄어들고 범위도 줄어들고 대상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임 피해자의 범위가 성남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네. 지금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가 뭐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됐지 성남시장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언제나 좀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결정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못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금 흐름. 이런 사건은 자금 흐름이 중요하죠. 명백하게 네.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이것도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5억 원과 관련돼서 수표다 현금이다라는 그것도 사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뭐 현금이었다가 수표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바뀔 수가 수가 있는지. 있습니까? 그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사실은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게 검찰 본연의 어떤 수사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보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도 한번 기각이 되고 또 남욱 변호사도 기각이 되고 그만큼 수사가 법원이 봤을 때도 수사가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뭐 뒤늦게 이렇게 뭐 3명을 구속한다고 네. 하더라도 검찰이 진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밝혔느냐, 자금 흐름까지도 어디까지 밝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단초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 필요하다 보세요? 아니, 지금은 특검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바로 거기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특검과 관련해 국민들이 에게 질의를 물어봤는데 던지죠. 예. 65%에서 70%, 뭐 60%에서 70% 이 내외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한 수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특검의 필요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이제 일단 신병을 확보해서 뭔가 수사가 이루어질 단계로 들어갈 텐데 계속 양측은 다 이제 정영학 회계사에게 또 지금 책임을 떠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영학 그 회계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이 좀 기획한 설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일종의 뭐 혹자는 속된 표현으로 플리바겐을 한 것이 아니냐.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형벌을 감량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진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걸 법률적으로 뭐 인정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 약간 관행적으로 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지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영학 회계사의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불구속이지만 겁니다. 기소는 하면. 기소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영학 지금 회계사도 지금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투자해서 644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취했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초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아마 상당히 국민들의 법감정상 용인이 이해가 되지 힘들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찰도 그러나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네.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구속은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아마 재판에는 해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수사의 관건은 정영학 회계사보다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위선의 수사죠. 네. 앞서 그 지금 남욱 그리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배임 혐의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배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김만배 씨는 계속적으로 성남시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금 성남시 지침이라는 것이 사업 이 공모 지침 자체가 지금 민간 그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인 이익을 나눠줬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초과이익 한수가 삭제돼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당시 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을까? 이 부분인데 지금 정민용 변호사가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모지침서를 갖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네.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뭐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법원에 출두하면서 기자들한테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없다.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 이 향후 수사의 아마 이 초점은 결국 지금 당시의 성남시장의 역할 이걸 갖다가 밝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이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당의 대선 대선 후보고 후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조심스럽게 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하고의 통화 사실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국민들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검찰이 수사하는 태도, 의지 이런 걸 보험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 대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그러니까 요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보세요? 할 수 있냐 없냐?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금 특검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대선 국민에서 특검이 한 적이 있습니다. BBK 관련해서 2007년도에 특검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네. 정부 때 했는데 네. 당시 특검이 그때는 이명박 후보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지금 후보 신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소환 수사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소환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과연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를 우회적으로. 수집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한다면 소환 조사는 뭐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참 이게 지금 어쨌든 남욱 변호사 뭐 김만배 씨를 일단 신병 확보까지는 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계속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에게 떠밀고 뭐 공모 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 뭐 주주 협약 작성 이런 것들도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 떠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사실 이것은 어떤 정영학 회계사의 작품이다. 네. 뭐 그분이 쌓은 축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놀았을 방어를 뿐이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아까 뭐 좀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과연 뭐 주요 4인방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위선까지 타고 올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과연 그럼 4인방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도적인 공모자가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번 달 14일 날 이제 1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데 네. 그때 많은 언론에서 이제 지탄을 한 것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해서 구속영장을 되게 안일하게 청구해서 기각이 됐다. 그래서 일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 검찰의 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사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법정에서 검찰 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이제 녹음 파일을 작성을 한 거고요. 네네네. 속기사가 기록을 실제로 한 녹음 파일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을 법정에서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변호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판사가 못하게. 그걸 제지를 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공유하기로 했던 뇌물액수 5억과도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구속영장에 수표 4억하고 현금 1억 네. 이라고 기재를 했다가 그럼 수표가 기재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표 추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것도 하지 않아서 검찰이 당일날 부랴부랴 그것을 현금 5억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일체의 계좌 추적이나 보강 조사를 하지 않은 예.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제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의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녹취록도 물론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의미의 어떤 진정성 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녹취록에 의존했던 수사 자체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기본적으로 설계자 역할을 한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네, 다 사실 짰다는 거죠. 예, 이제. 거버넌스나 수익 구조 이런 거를 예. 뭐 분배를 한 설계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인방은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결국 그렇죠. 공공과 민간이 결탁을 해서 소위 이제 환수되어야 할 공공과 민간에게 개인에 갔다는 소속된 거죠. 사적인 개인한테 갔다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 4인방 플러스 정민용 변호사를 넘어서서 그 윗선까지 이제 그 연결을 시켜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쪽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실장과의 통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은 검찰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윗선과의 연결 고리를 최소한 찾아서 다시 한번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어떤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수사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검찰의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할 수 예. 있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의지가 특히나 있고 지금 이제 방식이 대선 있을 텐데.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장동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사실 바뀔 수도 있을 있고, 정도로 엄청난 요동칠 수 큰 있죠.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기 사태도 그렇고 결국은 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저는 수사 기법의 문제보다는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거눌 될 수 수 있을 있는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뭐 주시는 것처럼 진짜 이게 검찰의 어떤 신병 확보가 진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시각들도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대신에 이제 특검이 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뭐 여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일단은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좀 환수하는 입법적으로 일종의 뭐 이재명표 부동산 뭐 개혁안 대개혁에 대한 입법적으로도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여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뭐 대장동 이슈로 좀 의혹을 좀 덮을 수 있을까라는 뭐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 후보까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대응하느냐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패턴이요? 네. 또 다른 이슈로 그 이슈를 이렇게 뉴스를 전환한다. 뉴스로 덮는. 전환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형수와 관련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그런 이 비판이 이어지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친인척 청탁을 단절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인척 청탁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거든요. 네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연결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공직자도 친인척 청탁은 근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욕설을 해서 그것을 근절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은 정당화되는 이슈로 이렇게 환치가 되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부분이 가려지는 배제되는 상황으로 되는데 이것 역시 부동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철저하게 환수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또 법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민간의 소수의 어떤 그런 그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그렇게 네, 취한 막대한 것이지 이익을 본 거죠. 기존의 지금 법에서 민간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삼성동과 관련해서 한전부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서울시가 그때 1조 원이 넘는 그 환수액을 받았습니다. 네. 기부 체납 형식으로 그 1조 몇천억 원이야. 그러면 액수로 따졌을 때는 대장동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그런 공공 환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꼭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거나 불로 소득을 더 환수해야 된다거나 이 법이 없었어도 정당하게 기부 체납이라는 형식도 있고 또 공공 개발이라는 방식이나 형식도 장치가 있고 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한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자신이 치적으로 삼았지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허술했고 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예 법을 제정을 하는 것으로 눈길을 돌려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실수라든지 혹은 무능함이라든지 예. 혹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당은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그 상당히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아무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공개발 성격을 띈 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뭐 또 자신이 둘러싸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겨누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돌리는 또 하나의 물꼬가 될 틀 수도 수 있다는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토공 세력과 결탁된 기득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한 이 한수를 몰고 갈 때 틀림없이 저쪽에서는 저항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개혁적 세력이라는 일종의 뭐랄까 프레임도 씌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이 부동산 개발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가 지금 하나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있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네.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그 민간으로 같이 하는 그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민간의 갖고 갈 수 있는 이윤율을 제한하겠다는 네.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식의 개발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관련된 법이 국회에 벌써 2개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금 내놓은 민간 이익률을 10%까지 허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이현성 의원이 내는 건 6%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세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6%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토건 세력이라고 나름대로 프레임쇼를 했던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센 법안이 나와 있다. 민주당에서 말랑말랑한 법안이 됐네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아마 여야가 지금 공이 똑같은 법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만큼 최소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이윤율이 6에서 10% 이내로 제한되는 건 분명해질 것 법이 같아요. 올라와 그런데 있으니까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민간 이익률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분노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규제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또 다른 규제가 예.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이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민간 업자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뛰어들지 경우에 않으려고 뛰어들지 할 수 않을 있죠. 경우에는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 정책 의지에 찬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발 부담금이 많이 상승될 수 있거든요. 네네. 개발 부담금이 상승될 경우에는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원가로 또 이렇게 전이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또 부담될 수 있다. 가격 상승을 또 가격 부를 상승을 수 있다. 부추길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이런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는 그냥 우 이렇게 몰리가기보다는 그런 부작용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부동산 개혁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제2의 대장동은 없게 하게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보겠다라는
뭐 기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예전부터 일관되게 공공개발 중심의 어떤 정치 철학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입법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뜬금없거나 낯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터진 이 마당에서 이것을 이제 어떤 좀 전면적으로 내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는 그래서 결국 술에 물타기 해서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의도가 있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두 분 전문가분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이재명 후보라고 이제 예. 또 뭐 표현을 하자면 그 일관되게 강조했다라는 것이 뭐 그 당시에 원래 공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 환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약 5,500억 정도의 환수액을 당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사건에서의 어떤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뭐 최대 환수가 아니고 충분히 더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남 도계공은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특정했다라는 부분과 초과 이익을 환수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재명 지사의 말과 모순이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민간이 많이 가져가느냐, 공공이 많이 가져가느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했으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예, 그런데 이것은 민간과 공간이 결탁을 해서 공공 또는 민간이 정당하게 가져야 할 이익이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자들 개인의 이익으로 들어갔다는 누수가 거겠죠. 됐다라는 이 예, 부분에 막대한 포커스가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금 민주당에서 10% 또는 뭐 국민의힘이 6%라고 하는데 사실 10% 6% 이거는 대선용 파퓰리즘의 어떤 마진율이고요. 사실 6%면 개발 사업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 정기예금 좀 센 거 넣어놓으면 한 3, 4% 나오는데 그 성공할 확률이 2, 3%밖에 안 되는데 6% 이익을 보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참여자가 줄어들고 공급이 축소되고 결국은 공공 중심의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한이 LH 있겠죠. 사태에서 잘 알다시피 공공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부정이 없습니까? LH 사태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공공 중심으로 가면 부정이 없고 민간이 결국 참여해서 이걸 가져가면 부정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관련자들이 어떤 정도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불로이득을 환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불로이득의 사실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슈가 됐던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네. 그 5조의 외국 기업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달의 민족의 그 창업자가 받은 금액은 불로소득입니까? 왜냐하면 리스크를 감수했고 사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거든요. 투자가 있죠. 그러면 개발 이익 결국은 불로소득은 개발 이익 플러스 시세 이익인데 그것을 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환수를 한다고 하면 시장의 참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비판했던 공급 축소 그리고 시세 차익 환수는 어디로 결국 갈까요? 양도소득세 강화나 세제 강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그 차고 정책의 버전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이 된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대선에서 크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가장 치열하게 문제가 될 이슈는 그리고 그 이슈는 분명히 선거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네. 미칠 것인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나머지 하나가 대장동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공공이 환수를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환수 입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 수 적절하지도 있다네요. 않고 오히려 과연 그 윗선에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더 깨끗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뭐 여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호 1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현재로는 정해진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호 2번이 누가 될 것인가, 즉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투표율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뭐 64% 가까운 지금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원 투표율이 높다는 상황이 과연 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는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두 명에 대해서는 누가 더 유리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원 투표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 4개 기관이 1,500명씩 6,000명을 지금 여론조사하는 여론조사? 국민 예, 여론조사도 민심이겠죠. 이틀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렸어요. 샘플이. 보통 여론조사 보면 아시잖아요. 응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수가 작죠,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일반 국민들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다는 예. 얘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뜻하냐면 예. 내가 투표를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은 시간도 들이고 굉장히 어떤 나의 어떤 이 노동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공이 들어가야 그런데 되는 이것으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적다면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귀찮은 행위를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이 더 높다면 그 기대가. 가치가 높다면 당연히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돌아올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다. 변화를 내가 만들고 싶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이 있다면 기대가 적다면 내가 이렇게 투표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네 하면 투표를 안 투표를 하게 하지 되는군요. 않죠. 투표 행위를.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꿀 수 있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정권 교체라는 항목에서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두 번째 이 경선 내로 봤을 때는 경선이라는 구도 내로 봤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로 사실은 내가 만약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당원 투표는 당원 투표대로 국민 여론은 민심은 여론대로 또.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후보가 유리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후보로도 사실은 민주당 후보를 지금 이길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1대1 구도에서요? 1대1 구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두 그룹의 두 후보가 주로 이 네, 상대 네. 후보가 거론이 되겠죠. 조금 더 앞서고 예.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지금 투표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또 당원 투표율과 여론조사 양쪽 다 팽팽하게 지금 자신이 유리하다고 얘기해서 저도 지금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뭐 여론조사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또 보여주셔야 될 텐데. 네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조금 굉장히 낮았는데 좀 회복되는 네. 뭐 여론조사가 MBS 전국 지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어떻게 되죠? 제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조사 기관이 저기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그렇죠. 코리아 리서치, 그게 이제 코리아 리서치. 그게 전국 지표입니다. 네네. MBS 네. 전국 지표가 이 4개사가 하는 전국 지표가 대개는 윤석열 후보가 낮았어요. 그동안은? 그동안 홍준표 후보보다. 그런데 동률이 나온 27과 그렇네요. 27 지금은 동률이 어깨를 견주는 상황이 됐어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그 경선 여론조사. 마지막 네. 그 전날에 한 후보 여론조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하는 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가상 네. 이 통신사에서 가상 이 대결하는. 전화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면접 조사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근접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가 7% 포인트나 높아지고 뭐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2% 포인트로 높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동률이 됐다는 건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떠세요? 이럴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잘 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Who knows?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신발고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뭐 말 그대로 저는 상당히 박빙, 진짜 초박빙의 승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뭐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후보다. 앞선다고 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AR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ARS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노령층들이 많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투표율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그러니까 결국 조직을 이기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양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다 아전인수격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유리하다. 있지만 네. 사실은 다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처럼 순회 경선식으로 했다면 네. 민심의 흐름, 당심의 흐름이 쭉 볼수 있었을 볼 수 텐데. 있을 건데 네. 이게 완샷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깜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 이쪽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지는 데 대해서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기는 것만 이기는 거만 다들 존재하고 생각하고 있을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졌을 때는 또 그거에 네. 대한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변호사님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 불고 있는 대장동 이슈 속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에 지는 분위기거든요. 예, 일단 근데 사실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각각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니까 뭐 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책임당원 그 구성 비율을 좀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뭐 8, 10, 16에서 한 35% 홍준표 후보를 후보가. 좀 지지를 하는 편이고 50대 이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65% 정도로 해서 네. 사실 50대 이후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 채널로 진행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모바일 투표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ARS에서 ARS. 3일하고 4일에서 네. 진행했던. 근데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왔던 부분은 모바일 쪽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준석 그 대표가 네. 되면서 이제 뭐 홍준표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제 생각에는 좀 홍준표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사견 정도는 제시를 네네. 할 수가 변호사님 있고, 개인적인 전망이신 거죠. 예, 좀 네. 더 넘어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경선 분위기가 과연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너무 일찍 후보를 정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끝까지 TV 톤을 통해서 격렬하게 각 후보들 간의 비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 털어야 될 먼지를 미리 서로 다 털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 간의 어떤 격렬한 공방에 의해서 맷집도 서로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 아직 완벽히 해결이 안 됐죠. 또 수사 계속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 오히려 네. 더 강화된 버전 2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고 올라온 국민의힘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토론은 사실상 이미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관객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 토론에서 숙련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좀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맥루안이 얘기한 미디어가 곧 메시지. 네. 결국은 이번 대선은 TV 토론에서 이 두 가지 메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토론을 끌고 가느냐. 의견을 피력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또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에서는 크게 이슈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슈가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 차재원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